연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웃지만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지금 아주 뜨거운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행사. 뜨끈뜨끈해요. 큰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네, 박람회 중에서도 세계 최대 규모 세계 가전박람회 CES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기에서 선보이는 기술들 중에 우리 인류가 주목해야 될 기술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CES의 역사와 이번에 주목해볼 점 등을 5가지 키워드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문자 그대로 CES입니다. CES. 네. 사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네. CES 출장 갔다 온 기자들이 맞아요. 리포트도 많이 하고 네. 기사도 많이 쓰고 막 그래요. CES랑 MWC 두 개가 이제 유명한데 저는 이제 MWC는 가봤거든요.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예, 근데 그거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해서 주로 스마트폰 이런 모바일 기기 특화된 박람회고 CES는 이제 영문 약자 풀어 써보면 간단합니다. C가 컨슈머, 소비자. 그리고 E는 일렉트로닉스, 전자제품. 그 소비자, 전자, 나머지 S는 쇼입니다. 쇼. 네. 그러면은 직역하면 소비자 전자제품 쇼인 거네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구경하는 쇼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1960년대부터 주로 가전 전시로 시작을 했고요. 1967년 뉴욕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90년대 라스베가스로 옮겨오게 되는데 사실 산업화 초기에는 사실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주로 가족용 가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박람회 성격으로 시작된 측면이 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제 이른바 백색 가전. 그렇죠. 요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CES에 등장하는 제품들은 좀 아기자기하고 소비자랑 접점이 큰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에서 그간 나왔던 제품들이 인류의 문화, 역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960년대 TV가 처음 나오고요. TV가. 이거 완전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TV로 MBC가. 네, 네. 그리고 1970년대에 워크맨. 비디오 테이프. VCR. 아주 옛날 생각에 잠기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저희 PD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워크맨 알아요? 네. 워크맨. 네. 비디오 대여점이 또 유행했었고 그렇죠. 90년대. 네. 블록버스터. 이게 다 그때 CES에서 씨앗이 뿌려졌던 거고. 그러네요. 또 1980년대로 오면 CD 플레이어. 그리고 90년대에는 DVD. 제가 휴대용 CD 플레이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아버지한테 굉장히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잘 보겠다 그렇죠. 해가지고 받아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사실 CES에 처음 나왔던 거고. 그리고 90년대 DVD 이후에 블루레이 뭐 이런 걸 거쳐서 2000년대 들어서는 MP3 플레이어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음향기기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혁신의 사례들이 많이 제시됐던 쇼이기도 합니다. KT24님이 너무 가고 싶다 네. 이러시는데 네. 사실 MP3 나오면서 기존의 CD 플레이어가 완전 위기가 왔잖아요. 맞아요. 기존에 사실은 CDP 시절에는 뭐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이런 그렇죠. 일본 아이와, 업체들이 주도했었는데 또 옛날 생각이 잠기시는. 과거에 네. 근데 이제 나중에 MP3로 이제 판이 바뀌면서 아예 MP3와 CDP를 결합하는 제품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변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당시 우리나라의 MP3 업체가 일본 업체에 도전장을 내던 그 시절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웬만한 젊은이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휴대용 CD 플레이어. 워크맨으로 유명한 소니, 그리고 파나소닉 등 일본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통 CD와 MP3 CD를 함께 들을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휴대용 MP3 CD 플레이어 시장에서 국내 한 벤처기업의 제품이 세계 시장 판매 1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MP3 CD 플레이어입니다. 이 플레이어의 두께는 16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액정 화면에 MP3 음악의 가사를 표시해주고 FM 라디오, 테트리스 게임, 심지어 영어 회화까지 공부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췄습니다. 디자인과 성능이 일본 제품을 능가한다는 자신감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 문안도 미안해 소니라고 만들었습니다. 기존 CDP 시장에서는 일본이 당연히 앞서 있고요. CD, MP3 시장에서는 저희들이 1년 정도 기술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 회사 제품들은 소니나 필립스 등 라이벌 제품보다 $50나 비싸지만 올해만 40만 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벤처기업들의 첨단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기치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메프라졸님이 네. 마이마이, 란테르트님도 마이마이, 룰루님도 옛날 마이마이 분들 많이 모여 세대 계시네. 뭐 이런 아. 많이 모여 계십니다. 네. 아, 첨단 기능 와우하고 박준님이 사각공간님이 네. 추억의 알갱이들이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발전하니까 이 산업에서도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 저렇게 각광받던 MP3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냥 쑥 들어갔죠. 네, 그렇죠. 다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200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가정용 가전 그리고 음향기기 등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이제 나왔던 쇼였고요. 문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 변화 내용은 바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3.5차 산업혁명입니다. 3.5차면 .5니까 그렇죠. 뭐 3차와 4차 어디 중간쯤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CES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 분야에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IT 분야에서는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컴덱스 막 이런 컴퓨터 관련 쇼가 따로 큰 컨벤션 행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이 도입된 거죠? 맞습니다. 바로 웹사이트와 이메일의 출현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한 메일 처음 나왔을 때 막 사람들 다 이제는 편지를 인터넷으로 보낸대 막 이러면서 나우누리 구사 네. 동호회 멤버로서 제가 네. 나우누리 네. 룰라 팬클럽 부회장 출신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을 했고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디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2000년대부터 많은 혁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세상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놨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도 이미 크게 바뀌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이 되면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죠. 그렇죠. 인터넷에 이어서 스마트폰 세상까지 불과 10년 이내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을 3.5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기자도 네. 저는 처음 입사할 때 네. 삐삐를 지급받았거든요. 오늘 삐삐를 또 지금 어두운 과거 아니, 많이 나오네요. 뭐 어둡거는 네. 아니고 이제 저의 이제 빛나는 수습 기자 시절에 네, 삐삐를 네. 받은 마지막 세대인데요. 네,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스마트폰이 생기고 사실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 생기고 이게 앱 생태계라는 게 생기면서 생활도 완전 바꿔놨어요. 지금 배달도 전화로 다 안 하고 다 이제 앱으로 아, 주문하는 그렇죠. 세상이 네. 됐잖아요. 근데 이 2000년대부터 이제는 인터넷과 가전이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흔히 뭐 사물 인터넷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IoT. 그러면서 네. 이제 가전 박람회는 더 이상 가전만 다루는 박람회가 아닌 게 된 거죠. 아, 그러네요. IT 기술까지 총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만들어진 거겠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IT 업계에서도 CES를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201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는 TV에도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은 당연한 게 됐지만 그렇죠. 그냥 TV가 이제 스마트 TV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당시에 CES에 처음 소개됐던 LG의 스마트 TV의 모습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리모컨 대신 말로 텔레비전을 켭니다. Hi TV. 손짓으로 채널을 바꾸고 볼륨도 조절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TV 앞에서 몸을 움직여서 게임을 하고 원하는 프로그램도 말로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HD TV보다 4배나 선명한 UD TV. 크기도 무려 84인치까지 커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쓰는 얇고 밝은 OLED 패널을 이용해 만든 55인치짜리 대형 TV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또 구글 TV와는 다른 독자적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선보이며 구글의 소프트웨어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컨버전스가 돼서 제대로 된 테레비가 고객한테 제공이 돼야 되고 테레비 방향성이 그쪽으로 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시회 CES. 올해 화두는 차세대 TV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테레비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구수하게 들리는데 네. 스피카님이 저도 시티폰 잠깐 썼어요 하셨고 네. 지금 과거 여행을 네. 추억 여행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렇죠. 저 당시에는 신기술로 소개가 됐네요. 맞아요. 야, 이제 집에서 TV에서 인터넷도 돼. 지금이야 스마트 TV로 유튜브도 보고 OTT도 보고 음성으로 지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는 저게 최신 기술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과 가전이 결합하면서 거기에다가 스마트폰까지 등장하면서
3.5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 방금 본 TV가 나온 지 이제 4년이 지난 시점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수식어가 처음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고요.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비전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 오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인류가 한 번 걸림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걸림돌이죠?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로봇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로봇이 등장하네요. 맞습니다. 이세돌 9단이랑 알파고가 바둑둔 거 기억하시죠? 그럼요. 그게 2016년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처음 나온 해에 공교롭게도 알파고가 출연했어요. 당시 알파고가 이겼거든요. 최종적으로. 맞아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사람이 바둑도 이제 지는 시대가 왔네. 이런 얘기가 막 오가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그때 서점가에 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드론 시대가 온다. 이러면서 책들이 막 쭉 나왔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막 이제 우리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요? 막 이렇게 하던 중에 인류가 맞이한 게 바로 2019년 말 코로나였습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많은 영향, 많은 충격, 그렇죠. 그다음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 규모도 워낙 컸지만요. 경제적인 간접 피해도 엄청 컸고요. 뭐 자영업부터 해가지고 뭐 비대면에 재택에 특히 이제 방역 비용 등이 많이 들면서 정부 지출도 굉장히 많았고요. 재난지원금에.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 지금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단초가 된 것도 코로나 시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트렌드가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최신 트렌드보다도 일단 어떻게 사람을 대체할 것이냐.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아까 알파고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처음에 사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졌을 때 졌어. 이거에 포커스였는데 한 번은 이겼거든요. 한 번 이겼죠. 알파고가 유일하게 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정말 대단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겼지? 이게 포커스가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달라졌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 저는 바둑 팬인데 바둑 요새 준 게 어떻게 하냐면요. 해설진들이 옛날에는 이제 뭐 누구 구단이 무슨 유창혁 구단이 직접 이제 수를 분석해주고 이러면서 뒀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요새는 인공지능 수를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수를 이제 블루스팟이라고 하거든요. 파란 점이 바둑판에 떠 있어요. 과연 이세돌이 여기에 두나 못 두나를 봅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이 블루스팟만 딱 둬요. 상당히 많이. 네. 그런 부분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중계나 이런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었네요. 예,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사실 그때 대국을 보면서도 바둑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막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몰라가지고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 재택근무도 너무 많아지고 그렇죠. 사실 뭐 비대면 문화가 많이 확산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변화됐던 게 이제 주요 매장의 무인 주문 기계. 온 동네 키오스크가 급속하게 는 시기가 바로 요즘 테이블마다 막 생기고 그러죠. 이 무렵이고요. 제조업 현장의 로봇화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끝물이었던 지난 2022년이 되면 CES는 아까 전에 2012년에는 TV가 화두였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재작년에는 사실 사람을 대신하는 로봇이 화두였던 것 같아요. 로봇은 백신 안 맞아도 되고 격리될 필요도 없고 현대차도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인수해서 CES에서 선을 보였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인 로봇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걸 알린 시기가 바로 2022년의 CES였습니다. 바로 코로나 끝물에 그 로봇 쇼가 됐던 CES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음악에 맞춰 유연한 동작으로 춤을 춥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이동 수단으로 개발됐습니다. 이 로봇은 바퀴 4개가 움직여 360도 회전하고 몸체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해 수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지면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체를 안정화할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몸체를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캡슐 모양의 이 놀이기구 같은 것도 1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이 차량은 필요에 따라서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기성품처럼 찍어서 나온 차량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현대차는 이미 모든 사물이 자유롭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물 이동성, MOT 개념입니다. Mobility and robotics work and play well together. They naturally complement each other.
LG전자도 다양한 로봇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Hey, Chloe, please guide me to my seat. I will escort you. Please follow me. 안내나 서빙처럼 실내 역할을 넘어 배송을 맡는 로봇도 공개됐습니다. 5G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겁니다. 두산도 로봇 기술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로봇 카메라는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미리 입력한 동작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촬영이 가능해 촬영 경력이 없어도 다룰 수 있습니다. 최근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삼성전자는 집안일 돕는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지금 캔디님이 저런 거 보면 무섭고 두려워요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로봇이나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죠. 맞아요, 좀 맞아요. 이렇게 좀 두려움을 느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사회에서 좀 받아들이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처럼 꼭 필요한 로봇 하나쯤은 너 로봇 하나 없어? 1인 1로봇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서 공개됐던 CES에서는 방금 보신 대로 2022년과 또 2023년 많은 기업들이 로봇을 선보인 겁니다.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인류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환점이 뭘까요? 바로 네 번째 키워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일상 침투입니다. 일상 침투. 뭐가 일상을 침투한 거죠? 다름 아닌 인공지능 AI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지난해 초에 이렇게 이제 로봇 보고 지나갔는데 전 세계가 한번 뒤집혔죠. 바로 챗 GPT의 출현이었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에 이제 챗 GTP 소식도 샘 알트만 이야기 우리 했었죠. 살펴봤는데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많은 분야에서 나 이거 살아남을 수 있어? 네.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실 그래서 재작년 말까지만 해도 NFT, 메타버스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 올 거다 막 이러다가 이 쑥 들어가고요. 인공지능 생성형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좀 판도가 바뀌었던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죄다 인공지능 가야 한다. 미래 인류는 인공지능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23년 한 해를 정리해 보자면 거의 모든 기업들이 흔히 AIX라고 합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즉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거나 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환과 선언의 결과를 정리해서 선보이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CES 2024였던 거죠. 그러니까 올해 CES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모든 가전에 이제 아까 인터넷이 결합했듯이 이번엔 반대입니다. 당장 독일의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전 차종에 AI 음성 비서를 탑재하겠다고 밝혔고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도 화질 개선에 AI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화질 영상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8K 고해상으로 보정해준다든지 LG전자도 흐릿한 사물이나 배경을 AI로 보정하는 모델 이런 걸 선보이면서 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트렌드가 가전과 인터넷이 합치는 거면 그렇죠. 지금 이제 가전과 AI가 결합하는 이런 그렇죠. 수순으로 가네요. 그렇죠. 가전과 인터넷이 합쳐진 상태에서 그 인터넷 선을 타고 AI가 들어오는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까 로봇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이미 몸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얹게 되면 그러니까 로봇이 단순히 육체 노동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까지 쉽게 말해서 어떤 지식 영역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 로봇과 AI가 합쳐지면 더 강력하게 이제 많은 영역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올해 CES 그럼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제 올해 바로 소개됐던 인공지능 활용 제품들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만든 공 모양의 AI 로봇 볼릭. 집주인보다 집의 상태를 더 잘 파악해 자체 판단으로 전자제품을 제어합니다. LG전자의 바퀴 달린 AI 로봇은 집주인 대신 고양이 집사 노릇을 똑똑히 해냅니다. 고양이가 화분을 깨자 외출 중인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보내고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킵니다. 고객의 다양한 생활 공간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즉 라이프스굿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였습니다. AI 냉장고는 스스로 식재료를 촬영해 목록을 만들고 재료 관리를 도와주는 등 사람을 돕는 인간 중심의 AI 기술이 일상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저 냉장고는 되게 탐나네요, 사실. 주인님 양배추 썩기 직전입니다. 뭐 이런 거죠. 언제 들어왔다. 추천해주고 네, 예를 들자면.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내에서 하는 로봇 박람회 가봤었는데 네. 이제 소형 로봇들이 네. 표정이 네. 약간 장착이 돼 있어요. 네. 왜 서빙하는 로봇들도 왜 네. 웃는 표정 같은 네. 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골짜기를 좀 맞아요. 없애려는 시도 같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방금 보신 삼성의 반려로봇 볼리를 비롯해서 인도의 스타트업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제 반려견을 대신 돌봐주는 것까지 약간은 이제 반려동물이 사고 치면은 보고하는 건 나왔는데 네. 동물 자체가 외롭지 않도록 해주는 약간 그런 제품도 선보였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키보드 디자인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사실 키보드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의 원형이 1994년도판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왔을 때 윈도우 시작 버튼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뒤로 30년 동안 키보드 구성이 바뀐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시작 버튼 그대로 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키보드에 MS의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코파일럿 실행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키보드의 틀을 바꿀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고된 해가 바로 올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버튼 누르면 바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 삼성전자도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비서 같은 것들 호출 버튼을 따로 만들듯이 네. 이제 윈도우라는 컴퓨터 내에서 그걸 바로 부를 수 있도록 탑재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참 예.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그런 관행이 바뀔 만큼 큰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차량이나 대형 가전 같은 막 큼직한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 칫솔, 베개 이런 데도 AI를 결합해서 뭐 주인의 어떤 행동 패턴을 학습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제품들도 정리가 나왔다. 그래서 네. 이번 CES의 한 트렌드를 보자면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 AI의 일상 속의 침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CES의 또 다른 한 축의 큰 변화도 예고됐거든요. 네. 그 변화는 마지막 키워드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변화. 마지막 키워드 뭘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AAM입니다. AAM. 네. 뭔가 좀 축약한 용어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 AAM 영문 약자인데요. 네. 뜻을 풀어보면 간단합니다. AAM의 뒤에 AM은 에어 모빌리티. 에어 모빌리티. 하늘을 나는 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 A는 또 뭐예요? 앞에 붙은 하나 A는 어드밴스드. 어드밴스, 네. 발전됐다, 뭐 진전됐다, 네. 앞서 나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역하자면 선진 항공 운송 수단,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 그래서 일부 언론은 그래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면 하늘을 나는 이동 수단이 좀 발전됐다. 발전된 형태의 어떤 탈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또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제오 원소 이런 거. 백투더 퓨처. 백투더 퓨처도 있고 제오 원소도 보면은 옛날 얘기로 갔나요?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차들이. 네. 그래서 하늘을 막 숭숭 날아다니는데 이번 CES에서도 바로 그 청사진이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바로 우리 시간 어제 현대차 그룹의 AAM 법인인 슈퍼널이 밝힌 내용입니다. 슈퍼널이 어제 차세대 기체 하늘을 나는 자동차 SA2 실물을 공개했거든요. 4년 전에 1을 공개했었는데 이번에 2가 나온 겁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프로펠러가 이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돌아요. 후 올라왔다가 비행 시에는 수평으로 전환이 돼서 후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략 500m 정도 상공까지 올라가서 시속 200km 정도로 이동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와, 항상 SF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동차가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그게 추격천 막 하늘에서 하고 이런 거 봤었는데 그쵸. 그런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 거네요. 네, 슈퍼널이 제시한 속도가 이제 목표 속도가 시속 200km인데 뭐 비행기보단 느리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제한 속도보다는 거의 2배 정도 빠른 거고요. 그렇죠. 게다가 하늘에는 차량 정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상용화가 되면 굉장한 이동 혁신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상용화되면 도심 내에서 한 60km 정도 내외,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이동 거리가 나오고 이 경우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10분 만에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빨리 갈 수 있네요.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상암동에선 5분도 안 걸리겠죠. 아니 근데 좀 저는 사고 위험은 없을지. 그렇죠. 약간 좀 저러다가 만일 뭐라도 사고가 생기면 아주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갑자기 배터리 나가면 중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아무래도 비행체다 보니까 인명이 한 번 사고 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모든 그 안전 요인을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 하나가 나가도 다른 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 지점들을 이중화해서 우리가 지금 타는 일반 항공 여객기 수준으로 안전성을 올리겠다는 게 이제 슈퍼널이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항공기 비행기 사고 나긴 나죠. 네. 나지만 워낙 확률이 낮아서 믿고 타듯이 그런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네. 윈플레스님이 네. 윈플러스님은 상용화되면 언제 되냐고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2028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어제 밝힌 거예요. 28년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4년 뒤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단 공항 버스를 타시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사실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하늘을 꼭 날진 않더라도 자율주행차 단계만 가도요. 일단 차량 안이 사무실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일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공간 개념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이번 CES에 참여한 완성차 업체가 한 300곳이 됩니다. 예전에 가전박람회 시절에는 자동차 업체가 들어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거기에 IT가 붙고 인터넷이 붙고 AI가 붙다 보니까 이제는 가전의 영역도 달라지는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 CES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네. 기사 계속 나올 텐데 우리 미래를 좀 엿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성재용 앵커의 삶을 비디오 테이프가 바꿔놨던 것처럼 네. CDP가 바꿔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제가 신기하다 소개해드린 게 정말 몇 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당연한 듯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변화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AAM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제 보도된 뉴스 영상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승용차가 마치 변신한 로버트처럼 형태를 바꾸더니 물류 배송용 트럭으로 바뀝니다. 운전대가 위로 올라가 사라지고 조명이 들어오면서 운전석은 테이블처럼 변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모델을 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다가올 자율주행차의 미래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차 안에는 운전대나 가속 페달 없이 사람이 앉는 좌석만 남아 있습니다. 또 자동차 바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휠체어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미국 법인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넘어 하늘을 나는 미래 항공기를 내놨습니다. 5명을 태우고 최고 500m 상공에서 시속 2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타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10분 안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4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 제약을 뛰어넘도록 설계된 건설 장비는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현장에 있는 장비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기수님이 배터리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하셨고 네네네. 캔디님은 무섭긴 한데 관련 주식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네. 미라클님이 저도 이 영화 생각이 나는데 네. 블레이드 러너 네, 맞습니다. 같은 네.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4년 안에 이런 변화가 온다라고 네.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정말 좀 그래서 궁금해지네요. CES를 많은 기업들, 정부 관계자들 또 많은 세계 시민들이 관심 속에 지켜보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정신을 또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려면 뉴스 바사삭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CES 역사를 짚어봤죠. 원래 컨슈머 가전 쇼로 시작이 됐다.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가전들만 나와서 주로 음향기기나 이런 게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였다면 2000년대부터는 인터넷이 결합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IT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을 했다. 그게 바로 대표되는 게 아이폰과 인터넷 발명으로 대표되는 3.5차 산업혁명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TV 같은 가전으로 진화해 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CES는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으로 좀 집중이 됐었다가 코로나가 물러가고 날 즈음에 챗 GPT의 출현과 함께 온 세상이 AI 물결로 뒤덮이면서 이 AI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전들의 이제 AI를 얹은 모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해가 바로 올해의 CES다. 그래서 올해 CES는 AI의 일상 침투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 외에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그 미래의 모습에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AAM의 원형도 공개가 됐다. 그래서 과연 이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막 카폰이나 막 핸드폰 이만했죠. 이만한 걸로 막
여보세요 이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렇죠. 지금 이만한 프로펠러를 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 그 고민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득 찬 CES는 현지 시간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랑 얘기했었는데 네. 야 운전면허 어떡하지 이랬더니 네. 아이가 그땐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운전면허가 맞아요. 필요할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도 결국은 사람이 운전을 계속하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기술과 또 접목될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면은 지금 뭐 GTX가 들어오면서 막 경기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도 있잖아요. 서울과 가까워진다고. 네. 근데 만약에 인천 서울이 10분 연결되면 사실은 인천에서 8시 반에 일어나도 출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주거 개념도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준희 님이 채팅을 잘 읽어주시는구나. 좋네 하셨어요. 네. 저희 근데 또 마지막으로 너무 네. 아쉬운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초기부터 네. 늘 목요일마다 키워드 네. 바사삭을 네. 잘 정리해서 네. 딱딱 짚어주시던 염경 기자가 이제 회사 사정과 네. 여러 가지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회사에서 얼마 전에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저희가 좀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키워드 바사삭 저도 되게 애착이 많았던 코너였는데 아쉽게도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따져보니까 25번째더라고요. 오늘이 벌써. 네. 그래서 한 6개월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하여튼 그동안 너무 또 우리 튀기모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란테르트님이 아쉬워라 끝날 시간이 다가오네 하는데 오늘이 막방이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캔디님도 바사삭의 백미야 이러셨는데 네. 심은정님이 아니겠지 않을 거야 막 이러셨는데 잘 또 본인 것만 잘 이제 본인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또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